매치와의 경기를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파비안 루이스가 어깨 부상이 지금 있는 상태고, 누누 멘데스도 아직 부상 중, 케일러 나바스도 아직 부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덴벨레도 햄스트링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현재 실내 훈련만 하고 있고요. 아마도 매치전에서 경기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덴벨레가 최근에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경기도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활약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덴벨레 쪽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덴벨레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가 빠지는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들어갈 것이냐가 아마 당분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리그앙은 내일 있는 경기 이후에 약 2주 동안 그래도 휴식기를 갔는데, 덴벨레의 햄스트링 부상이 약하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도 약한 햄스트링 부상이었는데 3주에서 4주 정도를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휴식기가 끝나고도 못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도 그때쯤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덴벨레의 빈자리에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단 당장 이번 경기는 이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 측면에 나온다면,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경기들을 보면요,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던 경기가 가장 활약도 좋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돋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 주변에 하킴이라던가 에메리, 이렇게 아주 활동 반경도 넓고 부지런한 오프더볼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약간 빠져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기점이 되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바페나 바르콜라에게 찔러주는 이러한 패턴보다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오고요. 이때 에메리와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침투에 들어가고 이 공간을 향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고요. 이때 하키미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고 이강인이 끌고 나오는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키미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워낙에 빠르고 그리고 부지런하다 보니까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적재적소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장 측면에서 뛰면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적절한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엘리케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활용하는 그 방법과 아주 유사하게 오른쪽 측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오면 조금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다만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은 오른쪽 측면에 덴벨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무아니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있죠. 이거는 이제 바르콜라가 조금씩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음바페가 왼쪽에 있을 때 무아니가 9번 공격수로 기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왼쪽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져줘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주면 중원의 경쟁력이 부족해지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가 없을 때, 그리고 덴벨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바페를 왼쪽에 쓰는 게 아니라 바르콜라를 왼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를 중앙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니가 중앙 지역에 있을 수가 없고 오른쪽 측면으로 한 칸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아니가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도 많고요. 덴벨레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무아니가 오른쪽에 기용이 되거든요. 물론 무아니가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약간 무아니를 측면에 기용하는 건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이 무아니를 영입했을 때 생각을 했었던 그 용도와는 많이 달라진 거긴 한데, 어쨌든 무아니를 측면에 쓰고 있으니까 덴벨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강인을 오른쪽에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무한이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현지에서 예측하는 라인업도 어떤 라인업이냐면 3톱에 바르콜라 그리고 중앙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가 못 나오니까 무한이를 기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지만 무한이와 아마 경쟁 구도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한이가 오른쪽에 나올 가능성이 반,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올 가능성이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무한이가 오른쪽에 나온다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는 당연하게도 중앙 미드필더 쪽이겠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에메리는 워낙에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보니까 비티냐 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티냐의 폼이 매우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티냐의 자리에서 이강인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온다면 바르콜라가 이제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음바페처럼 바르콜라가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공간을 그냥 비워놓고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바르콜라는 오른쪽에서 덴벨레가 하는 것처럼 측면 공간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콜라를 왼쪽에 기용하는 것이 점점 더 엔리케 감독의 전술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바르콜라가 빠진다고 했을 때도 음바페를 다시 왼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음바페를 왼쪽으로 기용하는 것을 최근에는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르콜라가 나오든 아니면 무한이가 왼쪽에 배치되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측면 수비라던가 측면으로 넓게 빠지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앙 지역에 위치하니까 중앙 지역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위치할 때 측면에 바르콜라라는 직선적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바르콜라가 볼을 받아서 욕심내지 않고 이강인에게 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바르콜라가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바르콜라의 스피드, 이강인의 정확한 패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는 비티냐보다는 이강인이 조금 더 저런 찔러주는 패스를 잘하는 유형이라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올 때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비티냐를 왼쪽에 기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강인을 왼쪽에 기용할 것이냐 이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티냐와 이강인을 동시에 기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최근에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라인 앞에 우가르테의 플레이를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소유하고 점유율을 높이는데 아주 이제 중점을 두는 감독인데 볼 점유율을 높일 때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을 중심으로 볼을 순환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가르테가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당황해서 볼을 빼앗기거나 패스미스가 나올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우가르테를 빼고 에메리를 한 칸 내려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위쪽에 이강인과 비티냐를 기용하는 경기도 있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에메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침투하는 플레이가 강점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에메리의 볼 소유 능력은 발휘가 돼도 앞쪽에서의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티냐를 내리고 에메리를 한 칸 올려 쓰는 전략을 사용했었죠. 물론 이게 중원 지역에서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이면 너무 공격적인 전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간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리그왕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플레이가 충분히 통할만 하거든요. 그리고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확실히 우가르테보다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공급해주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도 부드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한 번 더 실험적인 선택을 한다면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앞쪽에 에메리와 이강인을 두는, 그러니까 이강인, 에메리, 비티냐가 모두 다 공존하는 이러한 전형으로 경기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그냥 3백을 쓰면서, 물론 그때는 하키미를 쉬게 해주는 경기였지만 하키미를 빼버리고 이 자리에 그냥 에메리를 넣어버렸죠. 그리고 그 앞에 비티냐와 이강인,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우가르테까지 넣으면서 4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경기도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비티냐, 에메리 이 3명의 선수의 재능을 워낙에 높게
깊게 사고 있는 상태라서 3명의 선수가 뭐 누가 벤치에 앉고 출전 시간이 너무나 적어지고 이러한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가 아시안컵에 합류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라서 이강인 선수를 이 경기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한 2월달까지는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서 이강인, 에메리, 우가르테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티냐를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해서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이 3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느 한 자리에 딱 핵심 고정 멤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른쪽 측면에도 나올 수 있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음바페와 투톱을 이룰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뛸 수 있는 위치는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나오지 않았을 때 무조건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나올 것이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 중에 그런 플레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합류 전에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에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아시안컵에 합류할 수 있었으면 그보다도 좋은 상황은 없을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아시안컵에 합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